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꿈꾸던 예쁜 카페의 사장님이기도 한데요. 규모로 따지면 그리 넓은 곳은 아니지만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라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매일이 힐링 그 자체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홀로 서게 할 용기를 내보는 건데 그때는 이혼이 뭐라고 속만 태우고 있었나. 지난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힘들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혼을 둘에서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이다 보니 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처음 생각한 것이 정답에 가까웠는데 제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남편이 예전에 자상하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알량한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결혼하고 저한테 보여준 자상한 모습보다 자기 가족만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결혼하기 전,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제 남편이 그런 효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히려 장남인데도 너무 자기 집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저런 효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오지랖은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하고 저는 연애할 때도 나름 죽이 잘 맞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짜 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 둘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재미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에게도 대면하는 장남, 여자 잘 만나 살가운 아들 됐다며 칭찬받을 자신이 있었는데요. 사람 일은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당신 빚 대신 갚아주는 든든한 효자 아들은 되었으니 그건 그거대로 시부모님은 좋았으려나요. 하지만 반대로 저는 그것 때문에 궁핍하고 힘든 시간을 어린 딸과 함께 보내야 했으니 제 이유는 어쩌면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남편과 연애를 하고 행복한 결혼을 꿈꿨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생각한 과거의 제 자신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저도 뭐 결혼하고 제가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죠. 아마 남편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나 3년 넘게 연애했는데 연애하면서 크고 작게 다투긴 했어도 정말 재미나게 연애를 했거든요. 둘 다 걷는 것도 좋아하고 액티비티한 것들도 좋아해서 남들 그냥 영화 보고 맛집 가는 데이트할 때 저희는 같이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때론 배낭여행도 다니면서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남편도 서로 영혼의 단짝이라도 만난 듯 좋아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정말 재미있게 살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생겨났죠.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풍이 왔거든요. 그로 인해 하시던 일도 못 하시게 되셨고 그래서 그때까지 매달 30만 원 정도 보내드렸던 용돈을 100만 원씩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라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기혼 여성, 특히 아이가 있는 여자 직원에겐 퇴사를 권하는 곳이었는데 거부하면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저는 퇴사 권유를 받아들인 후였어요. 그러니 수입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었는데 시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돈은 거꾸로 늘어났으니 좀 심란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물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즈음엔 다시 일할 생각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2, 3년은 남편 혼자 벌어야 하는데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차마 싫은 내색은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아프고 싶으셔서 아프신 게 아니니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으로 잘 버텨보자고 생각했는데 참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머지않아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니들한테 짐되지 않으려고 그랬지. 그게 사기일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 일을 어쩌면 좋으니. 아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기라뇨?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다 주식인지 뭔지 해서 대박이 난다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몇십 배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다가 주식인지 뭔지를 했어. 네? 어머님이 주식을 하셨다고요? 직접이요? 아니,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직접 하지. 그냥 돈만 주면 대신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집 여자도 그걸로 돈을 1억 가까이 벌었다고 하니 나도 정말인가 하고 혹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폭탄 같은 돈 사고 소식에 가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시아버님이 풍을 맞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심지어 사금융에까지 손을 대셔서 2억 3천이라는 빚을 만드셨어요. 대다수 빚지는 사람들이 그렇듯 나중엔 빚으로 빚을 갚다가 있는 거 다 날리고 빚만 떠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부부한테 말하신들 저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는 당신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며 저희한테 그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남편한테는 3살, 5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신우들은 모두 시집을 가서 자기네들은 도와줄 수 없다고 철벽을 쳤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혼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 시댁에 200에서 250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제가 나가서 벌던 월급이랑도 맞먹는 거였는데 솔직히 그때는 돈 사고치고 저희한테 떠넘기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기도 민망하셨는지 저희 눈치를 보시며 모든 게 다 자기가 무식하고 못난 탓에 생겨난 일이라며 곡기를 끊고 죽겠다고 알아 누워버리셨는데 정말 그때는 촌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알아 누우시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아버님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들여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저희로서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는데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남편이 매일 한숨을 쉬며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도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런 남편이 안쓰럽게만 보였는데요. 그래서 치열한 고민 끝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내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같이 극복하고 싶었어요. 제 부모는 아니지만 힘든 짐을 남편한테만 지어주는 게 싫었으니까요. 거기에 저는 갓난아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컸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시부모님도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일이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이런 저한테 고마워하며 훗날 보답해 줄 거라고 은근 기대했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억울하게도 고마운 건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돈이 없어 힘드니까 나중엔 둘 다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다투는 일이 많아졌는데 차라리 그 돈을 남편한테 주지 않고 제가 갖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돈은 없어져 버렸고 다른 건 몰라도 아이한테 무언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엄마로서 너무 괴로웠는데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애한테는 뭐든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고사하고 제일 싼 것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 큰맘 먹고 한 일이 결국엔 후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전부 부모 욕심 때문이라며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저렇게 현실성 없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자기 부모 챙기는 일엔 그렇게 열과성을 다하면서 자기 자식 챙기는 일에는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나중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나라에서 주는 육아수당이 있어서 급한 건 그거대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걸로 애를 온전히 키우는 건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나중엔 그 육아수당도 아까워했는데요. 그 돈도 시부모님 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빚을 갚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통장을 꽁꽁 숨겨버렸어요. 애기 앞으로 나오는 돈인데 그 돈까지 시부모님한테 들어가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딸한테 나오는 수당까지 탐을 낼 수 있냐고.
남편이랑 정말 대판 싸웠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자상하고 저한테 잘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나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요. 아마도 그때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인지하지 못했지만 산후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남편은 자기 부모 도울 생각에 힘들어하는 자기 마누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랑 자기 부모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지 집에 오면 저를 돕거나 아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술만 먹었는데요. 어느 여자가 그 꼬라지를 좋게 보나요? 그러니 저와 다투는 날은 점점 많아졌죠. 저도 잠도 거의 못 자고 제때 먹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예민하고 짜증이 극에 달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네요. 저는 나름 힘들어도 남편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더러 애만 본다고 자기랑 시댁이 무신경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더러 갓난 애기를 두고 뭘 어쩌라는 거냐며 미친 듯이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놀랐는지 잠시 주춤했고 답답하니까 더는 아무 말하지 말자며 입을 꾹 닫아버렸는데 어느 달부터는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좀 늦어지는 건가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저는 또 돈 때문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보, 이번 달도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생활비? 아, 그거? 일단 육아수당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걸로 좀 버텨봐. 내가 공과금이랑 보험은 밀리지 않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쓰는 것만 그걸로 해결하자. 뭐? 애기 앞으로 나오는 수당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걸로는 우리 세 식구 못 살아. 왜 못 살아? 나는 집에서 거의 밥도 안 먹는데 자기가 좀 줄이면 되지. 이 이상 줄일 게 뭐가 있어. 아니, 애는 뭐 거저 키워? 육아수당이 왜 나오는 건데. 분유랑 기저귀 사면 끝이야. 무슨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도 진작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애기한테 분유 먹여? 원래 모유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기저귀도 그래. 일회용 기저귀가 편하긴 하겠지만 그거 피부에 안 좋은 거잖아. 게다가 환경에도 안 좋은 거고. 그냥 옛날 스타일로 청기저귀 써. 그럼 분유랑 기저귀 해결되네. 지금 뭐라는 거니? 그럼 그 기저귀는 누가 빨아? 자기가 퇴근하고 밤마다 애기 똥기저귀 삶아서 빨아줄 거야? 그리고 나 모유 먹이고 싶어. 근데 거의 안 나와서 분유 먹이는 거야. 내가 왜 모유가 잘 안 나오는 줄 알아? 엄마가 잘 먹어야 모유도 잘 나오는 건데 자기가 뭐 그런 거엔 신경이 났어? 에이, 그건 아니지. 지금 애기 낳고 몇 킬로가 쪘는데 그런 말을 해. 누가 들으면 내가 자기 쫄쫄 굶기는 줄 알겠다. 전에 TV에서 봤는데 애기한테 모유 먹이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대. 그리고 애기 낮잠 잘 때 그때 기저귀 빨면 되지. 자기가 좀 부지런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어. 자기 집에서 놀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제가 집에서 놀다니. 여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날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네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애기 낳고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자기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도리어 집을 나가버렸는데 원래 남편이 화가 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어디에 가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찜질방이나 PC방에 간다고 하는데 무슨 사춘기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사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기대하기보다 저 스스로 살궁리를 하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선 급한 대로 집에서 부업 같은 걸 하면서 푼돈이라도 벌려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혼자 애보랴 부업하랴 애기가 예민해서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생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제가 고생하는 건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남편을 보니 점점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이 미우면 밥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남편이 그렇게 믿기만 보였는데요. 아니 이렇게 육아에 나 몰라라 할 거면 저더러 아이는 갖지 말자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편은 애는 혼자서 알아서 크는 줄 아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애는 지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정말 현실성이라고는 1도 없는 말인데 남편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점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힘들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인스턴트 음식이었어요. 가장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다 보니 그걸로 끼니와 간식을 해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가 영양가는 없는데 살은 계속 쪘고 제가 살이 찌니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봤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도 저를 보며 뭐라고 하셨죠. 너도 참 팔자가 편에 빠졌구나. 아니 집에서 애 본다고 얼마나 퍼져 있으면 몸이 그 모양이야. 너도 눈이 있으면 네 몸뚱이 좀 봐라. 너 그러다고 굴러다니겠다? 아니 살이 그렇게 쪄서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내 아들 바람나면 내 아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니? 아휴 팔자가 좋으니 저렇게 살이 찌는 거지. 날 좀 봐라. 맨날 네 시아버지 병거나 한다고 고생만 해서 몸이 빼빼 말랐잖아. 그럼 너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시아버지 병수발이라도 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만 이렇게 팔자가 늘어지면 되겠니? 애 핑계 댈 것 없어. 나는 네 남편이랑 네 신우 키우면서 시부모 두 양반 다 모시고 살림까지 다 했어. 아유 내 팔자야. 며느리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니?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는요 저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저는 양심이 있으면 좀 찔리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는데요. 분명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당신이 돈 사고치고 그걸 저희 부부가 대신 해결하게 되자 저한테 나오지도 않는 눈물까지 쥐어짜시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못해줘도 시아버지 병수말은 들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물론 그 말을 믿고 나 몰라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제가 뭐라 대들지 않고 어이없다는 눈으로 빤히 쳐다만 보고 있으니 자기도 나중엔 민망한지 헛기침만 하시고 자리를 비키셨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당신 빚 갚을 때 하신 말 있지 않냐고 따지면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평소 제가 시아버님 돌보는 일을 돕지 않아 불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집안 식구들은 전부 저한테 바라기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 더 뼈저리게 느껴졌는데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이혼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직업도 없고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다 보니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머리 터지게 고민만 하다 아이의 첫돌이 되었어요. 아이의 첫 생일인데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돌잔치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것도 사치라며 그냥 미역국이나 끓이고 케이크에 추 하나 꽂아서 불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해 친정엄마한테 말하니 친정엄마가 무슨 그런 거지 같은 말이 다 있냐며 돌상을 집에서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돈 300만 원을 주시며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는데 남편 눈이 번쩍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그 돈을 가방에 숨겼는데 나중에 집에 올 때 남편이 기분 나빴다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무슨 그 돈을 탐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기냐고 장인 장모님한테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따지는데 제가 말했죠.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요. 내가 오죽하면 그래? 나 자기한테 생활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었음 우리 딸 돌상도 못 차려주고 넘어갈 판이었는데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그래. 내가 아주 못난 남편이 죽일 놈이다. 됐냐?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뭐 내가 힘든 거 신경이나 써? 각자 힘든 건 각자 알아서 해. 너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한다. 각자? 우리가 각자야? 그리고 당신이 돈 생겨서 하는 말이 아닌데 나 이번에 카드값이 진짜 많이 나왔어. 아버지 모시고 병원 검사를 좀 했는데 그게 많이 비쌌거든. 우선 카드값은 밀리면 안 되니까 그 돈 내가 먼저 쓰자.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그때 줄게. 훅 키고 있어. 됐어. 시댁에 매달 드리는 돈 빼면 얼마나 남는다고 그 말을 믿어? 그리고 그럴 돈 있으면 생활비부터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이 첫 생일이라는 것도 있고
마치 불붙은 나무처럼 그렇게 차에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그 돈은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이게 무슨 가족이고 부부냐며 서운하다고 입이 대빨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퇴직금을 홀랑 주고 후회를 했던 저였기에 그 돈만큼은 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젠 더는 남편만 믿고 살 수 없기에 조금 이르긴 했지만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려 구직 활동을 했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직장을 잡으면 이혼할 생각도 있었는데 우선 친정에서 준 300만 원이 있으니 그것으로 근근히 버티며 적은 벌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려 발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예전 일하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한테서 사무실 하나를 소개받았고 언니는 저보다 먼저 아이 때문에 퇴사를 했던 사람으로 제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가 좋았어요. 언니는 제 상황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는데 그 언니도 이혼을 한 터라 제 상황을 모른 척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구직 활동한 지 4개월 만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도 맨날 마이너스에 시달리는 게 힘들어 주식과 코인 같은 곳에 눈을 돌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재미를 보다 한 방을 꿈꾸며 있는 걸 모두 거기에 걸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도 자존심이 있으니 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였는데 저한테 이미 생활비도 주고 있지 않으니 더 말하지 못했겠죠. 그러다 제가 취직을 하고 소득이 생기니 살금살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돈 달라는 신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당연하죠. 어차피 갈라설 사이인데 제가 그런 놈한테 제 피 같은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시댁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방방 뛰며 전화를 거셨는데요. 처음에 대신 빚 갚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람은 오간데 없고 빚쟁이 빚독촉하듯 왜 돈이 여적 입금이 안 됐냐? 혹시 까먹었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 돈 없으면 나랑 평균 아버지 죽는 거 모르냐? 당장 지금 돈 보내라! 하시며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돈은 제가 입금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하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건지 저한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시며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원래 제가 입금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들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저 모양이니 저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상황을 얘기하고 저는 회사 입사 3개월쯤 변호사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몰래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애기 돌도 못 챙긴다는 사람이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자기 엄마 생일 외식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가자고 하는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저까지 가면 돈 많이 나오니 그냥 혼자 가서 사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며느리랑 손녀가 같이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 돈돈돈 거릴 때는 언제고 빤히 없는 거 아는데 남들 시선을 왜 신경 쓰는지. 저는 끝까지 싫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기대에 잔뜩 차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신이 나서 한껏 꾸미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딸을 안고 오구 우리 손녀 할미 보고 싶었어요 하며 나가시는데 어찌나 황당한지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인간이 길을 쓰고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예약은 지가 하고 돈은 저더러 내라고 했어요. 내가 말이지 카드가 다 막혔어. 이번만 자기가 내. 뭐? 설마 돈 낼 사람 없어서 나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우리끼리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냐. 내가 없으면 자기가 낼 수도 있고 자기가 없으면 내가 낼 수도 있지. 자기가 언제 냈는데 갖고 있는 거 안 뺐으면 다행이지. 야 진짜 우리 엄마 생일에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야겠냐?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딸 첫 돌 때 그렇게 저한테 시비를 걸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진짜 이젠 없는 정도 떨어질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대신 계산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가 계산한 거야?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멋지다. 이젠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지. 그래야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 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도 똑같이 일하는데 그래야지. 집안일도 막 시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계산을 하자 신이 나서 막 떠드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요즘 시어머니 아니라며 그렇게 며느리 위하는 척을 하셨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한테 심부름이라도 시키려고 하면 남자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라고 하시며 난리가 나는 구시대적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척만 하시는 건데 이젠 저도 알 건 알아서 가식적인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젠 진짜 남이고 웬수라고 생각되어서 같이 있는 게 힘들기만 했는데요. 그즈음은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랑 같이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나라에 귀속되면서 팔리게 되었어요. 참 위치도 별로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라서 형제들이 있어도 애물단지로 여겼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형자가 똑같이 10억씩 나눠 갖게 되었는데 친정아빠는 죽어서 물려줄 바에는 한참 돈이 필요한 시기에 그 돈을 주는 게 낫다 하시며 저와 남동생한테 3억씩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세금도 당신이 모두 내신다며 동생한테는 현금 3억을, 저한테는 3억 상당의 건물을 사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명의는 저와 친정아빠 공동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어차피 돈으로 주면 그 인간들이 벌떼처럼 널 괴롭힐 게 분명하고 네 이름으로 건물 주면 당장 그거라도 팔아서 현금화하자고 할 것이니 우선은 이렇게 하자. 그래야 팔자는 소리를 못하지. 그러다 나중에 너 이혼하면 아빠가 온전히 네 앞으로 명의해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해. 아빠가 그냥 공동명의로 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불만 있으면 장인한테 가서 따지라고 하고 너는 빠져. 알겠니? 저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100번 1000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입에 개거품까지 물며 난리가 났는데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눈이 돌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처남한테는 돈으로 주고 왜 자기한테는 건물을 줘? 그것도 공동명의? 지금 장난해?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어차피 그거 우리 친정 재산인데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상관할 수는 없지. 그냥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말도 맞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드니까 그렇지. 안 되겠다. 내가 장인어른 찾아뵙고 말을 해야겠어. 굳이 지금 건물을 왜 사? 남편은 마치 자기 앞에 돈이 생긴 것처럼 눈을 뒤집고 흥분했어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환희부를 덮었다고 생각하니 토가 쏠리더라고요. 한때는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빠르게 시어머니한테도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니도 역정을 내시며 저더러 바보냐고 너도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냐며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놓고 이건 저희 친정에서 저와 제 동생을 차별하는 거라고 이간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봐봐. 아니 너는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네 부모한테는 왜 그렇게 물러 터졌냐? 네 부모 너한테 돈 안 주려고 수쓰는 거야. 그러니까 네 명의도 아니고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는 거지. 너는 뇌 없냐? 머릿속에 똥만 찼어?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오죽하면 그러세요. 저희 아빠도 이미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돈덩거릴 줄 알고 그러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돈이랑 그쵸. 그 돈 홀랑 어머니 빚 갚는 데 쓰자고 하실 거잖아요. 제 말 틀려요? 그야 내가 남이야? 내가 빚을 해결해야 나도 살고 니들도 살지.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듣냐? 네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야? 그 며느리 이젠 그만하고 싶네요. 저 이혼할 거예요. 이미 준비도 다 끝났고 이젠 어머니 며느리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야! 야!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불러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이혼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난리를 쳤는데요. 눈앞에 돈이 아른거리니 제가 혼자 살 생각으로 이혼 소리 한다며
자기는 죽어도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뭐 그럴 거라고 이미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소송할 거라며 이미 내가 이혼할 수 있는 사연은 차고 넘친다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한 거 뭐 있냐고 따지니 지도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는 듯 아무 소리를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어떻게 자기는 이혼하자는 말을 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우리 좋았잖아. 내가 앞으로 자기랑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게. 솔직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나만 잘못이 있나? 부부 문제는 결국 부부 공동의 책임이야. 공동의 책임? 내가 왜? 자기가 언제 나 신경이나 써봤어? 나 임신 중에 당신 집 일 터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조리도 못했어. 지금도 날씨 나쁘면 여기저기 얼마나 시리고 아픈 줄 알아? 거기에 자기는 애기 F로 나눈 수당까지 달라고 했지? 당신이 그런 쓰레기야. 당신은 당신이 벌어서 당신 집 구하는 데만 정신 없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그러겠어. 그냥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고 그걸 해결해야 우리도 사니까 그랬지. 나도 뭐 중간에서 힘들었어. 나라고 마음이 편했겠냐? 근데 어떡해. 늙고 병든 부모를 버려. 당신이면 그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인 장모님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똑같이 했어. 아, 그러셔? 그렇게 마음 넓은데 왜 우리 아빠한테까지 찾아가서 돈 타령을 했을까? 그야 우리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지. 말은 바로 해. 우리가 아니라 니네 집 사정이 안 좋은 거야. 니네 집 사정 안 좋은 얘기를 내 부모한테 한 거라고. 남편 놈은 자기 집을 니네 집이라고 했다며 아주 정색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까지 자기랑 자기 집을 남이랑 남의 집이라고 생각했냐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나중엔 니 돈 내 돈 어디냐고 부부면 모두 공동재산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호기롭게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대신 친정에서 준다는 거 아무것도 안 받을게. 그럼 됐지? 우리 일이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 이 남편은 답답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저한테 너 바보지? 머리가 안 돌아?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그 돈이면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어. 1억 5천은 우리 집 빚 갚고 5천 정도는 내 빚 갚으면 그러고도 1억이 남는데 그럼 우리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살지. 집도 사고. 뭐라고? 그 돈으로 니네 부모 빚을 갚자고? 그것도 반절이나? 우리 부모가 주는 돈을? 뭘 그렇게 따져.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우리 아빠도 니네 집 빚 갚는 데 쓸까봐 건물 내 걸로 온전히 앞으로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당신 때문에 건물도 제대로 못 받는데 억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니까 자기도 당당하게 그냥 달라고 해. 이왕이면 현금으로. 됐어.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랑 안 산다고. 니네 집이랑 빠이빠이 하고 싶다고. 저는 남편한테 시원하게 이혼 신청서 날렸어요. 사실 저 인간이 찢어버릴까 생각해서 무려 똑같은 걸 10장이나 만들어놨는데 한 5, 6장 찢더니 지도 어이가 없는지 나중엔 그냥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절대 순순하게 이혼은 못 해준다며 위자료 타령을 했는데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니까 나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거 알지? 각오해. 내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각오는 네가 해야지. 탈탈 털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네가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변호사도 그러더라. 이 이혼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고. 그니까 너도 변호사 사서 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짐을 쌌어요. 그러자 그 인간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망부석이 되었는데 지도 알았겠죠. 자기가 저한테 한 짓들이 있으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간 뒤 바로 이혼 소장 날렸고 소장을 받은 남편 놈은 완전 저자살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그 꼬라지를 보니 속이 어찌나 시원하든지 이 맛을 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그놈뿐만이 아니어서 시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와 애걸복걸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와 사람 괴롭히면 당신 아들한테 위자료 더 뜯어낼 거라고 한 소리 하니 바로 꼬랑지 내리고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문자로 이혼만은 하지 말라며
자기가 앞으로 평생 저한테 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정말 누굴 바보로 하는 건지 자기들 바닥을 이미 저한테 다 보여줘 놓고 이런 문자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엄청 길었는데요. 아이도 어리고 남편놈이 지저분하게 시간을 질질 끄니 1년을 훌쩍 넘기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위자료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2천만 원 받게 되었는데요.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게 최대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말로는 이렇게 많이 받은 경우도 잘 없다며 억울해도 이해하라고 했어요. 대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고 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받도록 판결이 나와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회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번쩍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저였지만 저 역시 여자라 예쁘게 잘 차려진 카페를 보면 그게 참 좋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카페 사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취향껏 꾸민 예쁜 카페에서 일도 하고 저만의 시간도 갖는 그런 상상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퇴사를 하지 않고 일과 공부를 병행했는데요. 사실 저희 아빠가 땅을 판 뒤로 여유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둬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자신이 나태해질까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하는 틈틈이 카페 창업할 생각을 하며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쏠쏠한 재미였는데 그렇게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여러 인테리어 사진과 공부를 하니 매일매일이 너무 꿈만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제 미래를 설계해 나갔어요. 가게는 저희 아빠가 이젠 온전히 제 앞으로 해주신 건물 1층에 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공간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딸애도 와 여기 진짜 예뻐. 여기 이제 엄마 거야.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런 날이 저한테 올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젠 저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다 보니 제가 사는 세상은 온통 고마움으로 가득 차더군요. 예전에 그 인간하고 살 때는 온 세상이 다 차갑고 냉정한 지옥처럼 보였는데 이렇듯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만은 늘 다잡고 살자고 다짐했는데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같은 건물에서 옆집 이웃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쉽지만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을 시작했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 그 자체였어요. 천국이 있다면 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다른 집처럼 아빠가 없어서 애가 혹여 주눅이라도 들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누굴 닮은 건지 씩씩해도 이렇게 씩씩할 수가 없었어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 담임선생님이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카페 차린다고 별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은데 저희 딸은 제가 한 노력보다 훨씬 더 잘 커졌어요. 그 점에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컸는데요. 저희 딸이 하는 짓이 예쁘다고 저희 엄마가 얼마나 물고 빨고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 그래서 제가 다 질투가 날 정도예요. 아니 엄마 딸이냐고요. 심지어 어디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자긴 저희 딸 없이는 못 간다며 데리고 가신 적도 여러 번인데 이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사실 저나 대동생은 이렇게까지 무한정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찾아온 점도 큰 역할을 하는 거겠지만 이러니 저는 정말 편하게 싱글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어요. 카페 쉬는 날이면 가까운 데라도 나가서 걷고 뛰고 바람도 쏘이고 오는데 한 번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며 제 자신에게 미안해졌는데 앞으로는 제 자신도 잘 돌보며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편과 딸애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만나요.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로 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인간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어떤 희망을 놓지 않았는지 다른 건 몰라도 양육비는 칼처럼 넣더라고요. 생활비도 안 주던 놈이
양육비라고 매달 보내는 거 보면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아마도 인간은 저랑 어떻게 다시 잘해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자기랑 이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루빨리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데 이것도 겁이 생겨서 쉽지가 않네요. 전 남편도 처음에는 엄청 좋은 사람이라며 좋아했잖아요. 그러니 이젠 좋은 사람을 봐도 겁이 났는데 아마도 저는 꽤 오랫동안 누굴 못 만나지 싶어요. 어쩌겠어요. 그놈한테 당한 상처가 저를 그렇게 만든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 빚을 남편이 해결해주지 못해서 그 연세에 도망을 다니게 되셨는데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이랑 재결합해서 잘 살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남편 역시도 이젠 시댁빚 안 갚고 이젠 우리 가정만 돌보며 살겠다고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돌았냐고 했습니다. 계속 뻘소리하며 양육비고 뭐고 안 받고 애도 안 보여준다고 으름장을 넣으니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는애도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웠겠죠. 그리고 저는 쪘던 살도 다 빠지고 오히려 결혼 전보다 몸매가 더 좋아졌는데 좋은 거 먹고 많이 움직이니 저절로 몸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러니 이젠 남편이 저한테 홀랑 다시 반해서 딴 마음을 품는지 꽂히며 선물이며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오면 전부 다 미련 없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꾸 그럼 선봐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아니라며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저 인간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깨소금이니 즐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그냥 각자 소식 전하지 않고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그만큼 이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도 사라지고 없는데 그 인간도 어서 빨리 저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인간도 그 빚 다 갚아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이혼 성공담은 여기까지예요. 지난날의 제 상황을 떠올리면 결혼 한번 잘못해서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라도 행복하게 다시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못해 친정 부모님한테도 저희 딸 아이한테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다시 찾은 행복에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요. 이런 저의 행복의 기운이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으니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도 결혼 후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제법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 저보다 젊은 세대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만큼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만약 그런 시어머니가 남아있다고 한들 더 이상 며느리들이 참아주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결혼한 저희 딸내미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결혼한 지 2년, 3년 만에도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등 요새는 전에 비해 결혼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기보단 각자의 인생을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버리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엔 여자들이 지금처럼 많이 배우거나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흔한 일도 아니었고 이혼녀 낙인이 찍히고 나면 더 구제불능인 느낌으로 수군거렸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시집살이를 당해도 쉽게 도망칠 수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나이 드는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껴요. 덕분에 제 딸은 저처럼 힘든 시집살이를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딸 주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또래 친구들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혼이 너무 가벼워진 건 아닌지, 그래도 나름 결혼이라는 게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찾아 백년해로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인데 너무 쉽게 깨는 건 아닌지,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든 사람인지라 그게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지만 며느리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 시대라는 인식이 생기니 시어머니들도 좀 더 조심하고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사위와 크게 다툰 날이면 늘 이혼할 거라고 친정에 찾아오는 딸에게도 남들 다 이혼한다고 이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잔소리를 해줬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어요. 딸은 운 좋게도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거든요. 너 어릴 때 엄마 시댁살이 하는 건 봤지? 남편하고만 싸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는 모른다. 남편이랑은 싸우고 대화하고 맞춰 나갈 수라도 있지.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 시댁, 얄미운 동서 상대로는 정말 싸우는 게 한도 끝도 없다니까. 하긴 나도 어렸을 땐데도 기억이 다 나긴 해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할머니랑 작은 엄마 싫어하잖아. 딸도 기억을 할 정도로 저는 시댁에서 푸대접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다짜고짜 푸대접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아무리 이혼이 쉽지 않은 옛날이었다지만 진작 도망을 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겠죠. 하지만 결혼 초에는 시댁에서 나름 첫 며느리라고 어색한 점도 있었는지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잘 대해줬어요. 여보, 나는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 그래? 왜? 남들은 다 시댁살이 한다고 명절만 지나고 오면 지옥이었다고 난린데 우린 제살할 것도 없고 어머님이 시댁살이도 안 시키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다행이다. 안 그래도 내 회사 동료들도 명절 끝나고 다들 아내랑 한바탕 싸웠다고 하는데 우리 집만 조용했던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거든. 진짜? 다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하더라. 여자들이 맨날 시댁살이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안 시킬 줄 알았대. 결혼하고 나서 전혀 몰랐던 모습을 새로 봤다나?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시댁살이도 안 시키고 우리 집에 별로 신경 안 쓸 거라고 예상했어? 솔직히 내 입장에선 별로 안 그러실 것 같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 보면 생각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부모가 자기 부모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하긴 그건 그러네. 나도 내 부모가 그런다고는 상상도 하기 싫긴 해. 대체 시부모님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 며느리한테 막 잘 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님 아버님처럼 관심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히 거리만 더 주셔도 며느리들이 숨통이 트이는데 명절마다 아들 부부가 대판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 내버려두면 둘이 잘 살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 시댁 문화는 남자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하다니까. 남편과 명절마다 주변 지인들 시댁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샘솟았어요. 특별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가짜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못살게 구는 일은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게다가 남들은 꽤나 골머리를 썩는 시누이 문제도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6살 정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참,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에게 별난 여자 형제가 없으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는 딱히 서로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시동생이라는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 좀 귀엽기도 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편이라 그런지 고맙게도 절 잘 따라줬어요. 와, 이 찌개 반찬 다 형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솜씨가 장난이 아니신데요? 너무 맛있어요. 반찬도 너무 다 정갈하고 보기도 좋은데 맛도 좋아요. 그쵸, 엄마? 그러게 첫째 며느리가 살림을 참 알뜰살뜰하게 잘하네. 아, 나중에 저도 형수님 같은 아내 만나고 싶어요.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도련님 아직 어리시잖아요.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나중에 저 결혼할 사람 생기면 형수님이 한번 봐주세요. 왜 같은 여자로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으이구, 이 녀석이 엄마한테 먼저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엄마는 같은 여자 아니냐? 아, 엄마랑은 또 다르죠. 이게 또 같은 세대가 봐주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마음대로 해라, 인서가. 아이, 엄마, 왜 삐치시고 그러세요? 농담이지. 저를 워낙 좋게 봐주는 시동생 덕분에 시부모님도 덩달아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늘 제가 한 음식이나 살림을 한 발 앞서서 칭찬해주니 그런 부분에서 괜히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가지고 가족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해졌죠. 도련님 감사해요. 도련님이 늘 나서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셔서 어머님이 저를 더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에이, 뭘요. 사실 저도 엄마가 형수님한테 어떻게 하실지 별로 예측이 안 됐는데 저랑 형이랑 옛날부터 해왔던 말이 있거든요. 우린 어떻게든 부모님이 아내들이랑 사이 멀어지는 거 막아보자고요. 막장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아시겠지만 형이나 저나 완전 평화주의자거든요. 형이 결혼하면 제가 형수님 칭찬 엄청 하고 제가 결혼하면 형이 제 마누라 칭찬 엄청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랑 별개로 형수님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서 더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감동이에요, 도련님.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놀러 오면 특별히 도련님한테는 남편한테도 안 해주는 육첩 반상 차려드릴 테니까. 와, 정말이죠? 저 형수님 음식 완전 좋아하는데 저 진짜 자주 놀러 가요. 오시라니까요. 도련님은 제 동생보다 어려서 잘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형보다는 누나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라도 누나 생기니까 좋네요. 뭐야? 둘이 아주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질투나게. 당신 동생 잘 챙겨주는 건데 질투는? 그러니까요. 형, 쫌생이처럼 굴지 마. 참나, 둘이 언제 저렇게 한패가 돼서는. 뭐, 그래도 보기는 좋네. 그렇게 저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은 4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 그제 저희에게는 2살짜리 귀여운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끝날 줄 몰랐던 평화의 끝물에 도련님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형수님, 전에 약속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저 결혼할 여자 봐주시기로 한 거요. 어머,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봐드려요? 농담이라뇨. 전 정말 진담이었는데. 당연히 봐주셔야죠. 엄마는 자식이 데려온 여자니까 눈에 안 차실 거고. 누나도 없고 친한 여자들도 별로 없는데 어떤지 봐줄 사람이 형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저야 봐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만나는 분 쪽에서 불편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이야기 잘 해놨어요.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살짝 촉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촉이요. 제가 형수님을 잘 따라서 먼저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죠. 그분은 뭘 하세요? 별 얘기 없던데요.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은 부모님이 시댁살이도 안 시키고
저도 형수님이랑 잘 지낼 만큼 평화로운 집안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슬쩍 이야기한 거라 괜찮아요.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형수님이 저희랑 잘 지낸다고 하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안심도 시킬 겸 한 말이니까 형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시동생 말을 듣고 보니 조금 걱정이 덜했어요. 먼저 시댁에 들어온 며느리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 저였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아무리 남편이 말로만 안심을 시켜준다고 한들 실제 며느리 입장은 또 다른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시동생의 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시동생과는 2년 정도 만났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기도 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 집안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도련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그때 전 시동생과 어른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동생 누나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남동생 여자친구랑 식사하러 만난 느낌이 컸어요. 저한테도 시동생과 몇 살 차이 안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친동생도 몇 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마냥 어색하고 낯선 자리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예비동서는 좀 달라 보였어요. 원래 그런 인상인 건지 모르겠지만 차갑게 굳은 인매나 눈매가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하긴 입장이 저하고는 다르니 긴장을 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도련님이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노래를 하시더니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시다. 도련님, 능력 참 좋으시네요. 아, 그쵸? 여긴 내가 엄청 좋아하는 형수님. 말이 형수님이지. 그냥 우리 친누나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돼. 형보다 이제 형수님이랑 더 친하거든. 결혼하면 형수님이 당신 적응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실 테니까 잘 보여둬. 잘 부탁드려요. 잔뜩 신이 난 도련님과는 달리 예비동서는 말수도 많이 적고 반응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말을 많이 이어나갈 수가 없었고 저랑 도련님만 신나서 떠드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냥 같은 여자의 직감으로 동서가 이 자리를 많이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한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제가 도련님과 필요 이상으로 친하다는 것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도련님이 나이 차이도 있고 결혼도 안 했던 터라 그런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자각이 별로 없었고 남편도 제가 도련님과 잘 지내는 걸 뿌듯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파하면 도련님께도 주의도 드리고 앞으로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인간인지라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낌새가 감지되니 자리가 한없이 불편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만나보기 전에는 도련님이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니 도련님과 비슷한 성향이지 않을까 지레짐작했었거든요. 예상대로였다면 분명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 후의 일정은 전부 비워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없는 일정이라도 지어내서 보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서 자리를 생각보다 일찍 파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럼 형수님 이만 가보셔야 하니까 이것만 마시고 일어날까? 그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어요, 형님. 아유, 무슨 벌써부터 형님이야. 다음에 만나면 그때부터 형님이라고 해요. 벌써부터 딱딱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집안 호칭을 쓰게 하는 게 좀 민망스러워서 한 말이었는데 동서 표정이 한결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입을 좀 다물고 있었어요.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련님이 전화를 받겠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둘만 남게 되니 걷잡을 수 없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예비동서가 먼저 말을 붙이더라고요. 맞다, 형님. 제가 중요한 건 안 여쭤본 것 같아서요. 뭔데? 무슨 일 하세요? 아, 나는 일은 따로 안 하고 있어. 전업주부야. 전업주부요? 왜 그래? 전업주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동서 표정이 다시 한번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가 동서랑 세대 차이가 나서 자꾸 저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도 전업주부가 있나 해서요. 지금 5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때는 전업주부가 굉장히 흔하다 못해 거의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어요. 저만 전업주부도 아닌데 특별히 놀고 먹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도련님과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동서랑도 8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동서 또래는 당시에 여자들이 일을 좀 하는 추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저한테 그렇게 유별나다는 식으로 표현할 건 아니었거든요. 아, 동서 친구들은 다 일하나 보네. 생각보다 전업주부인 사람 되게 많아. 제 주변에선 한 명도 못 보긴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형님 나이대 분들은 전업주부가 많겠네요. 저는 하도 준호 씨가 형수님 너무 대단하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대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아, 도련님이야. 워낙 친하게 지내니 좋게 봐주는 거고.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네, 그래 보여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신다고요. 평범한 전업주부요. 거기까지 듣고 나니 저도 정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더라고요. 초면인데다 한참 어린 예비동서한테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 어이가 없었어요. 서로 좋자고 만난 자리에서 툭하면 제 성질을 긁어대는데 도련님만 보고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보다시피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도련님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는 그 이후 한마디도 더 안 나눴고 그렇게 예비동서와의 쎄한 첫 만남은 다소 어이없게 끝났죠. 여보, 어땠어? 준호 그놈은 아직 나도 안 보여준 여자친구를 당신한테 다 보여주고. 참나, 형으로서 섭섭하다고 좀 전해줘라. 아, 말도 마. 안 보는 게 나았어. 차라리 당신이 있었으면 좀 나았으려나? 뭐 그리 급하다고 나를 빨리 잡았는지. 그냥 당신 시간 될 때 다 같이 볼걸.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일은 무슨 일? 그냥 좀 사람이 그렇더라. 내가 도련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못마땅한 건지 뭔지 묻는 말에 반응도 별로 없고 계속 떨떠름한 얼굴로 있는데 나도 뭐가 이쁘다고 같이 있고 싶겠어. 그래? 설마 당신 질투하나? 준호랑 친하다고? 질투는 무슨, 그냥 쓸데없이 친하게 지내는 게 싫은가 보지. 사교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사회성은 더 최악. 직업은 되게 좋던데 사회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맞다, 은행 다닌댔지? 본인이 좋은 직장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전업주부라니까 표정도 싹 굳는 게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솔직히 웬만하면 나도 도련님 좋다는 여자한테 이러고 싶지 않은데 도련님이 혹시라도 물어보면 아주 솔직하게 말해줄 작정이야. 에휴, 그러지 마. 괜히 사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말하면 되지 뭐. 내 의견 물어보겠다고 소개시켜 준 건데 그 정도 말도 못하나? 하긴 괜히 이상한 사람 집에 들였다가 더 시끄러워지는 것보단 사전에 말을 해주는 게 낫겠다.
나도 내 아내가 이렇게 학을 떼는 사람 별로 동생 아내로 보고 싶지가 않긴 하네. 남편이 그날 씩씩대는 저를 달랜다고 좀 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정도 후에 도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연락이 너무 늦었죠? 그저께 어떠셨어요? 뭐 어떨 게 있었나? 괜찮았죠?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제 여자친구 어땠냐고요? 저랑 잘 맞아 보여요?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련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저는 그분 좀 별로긴 했는데. 네? 왜요? 저는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라 도련님이랑 기운이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대화 나눠보니 냉정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도련님처럼 밝은 분이 감당하기엔 좀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 앞에서는 엄청 밝고 말도 많아요. 어제 형수님 뵙는 자리라고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형수님한테 말 실수한 거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한참을 불안해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형수님한테 실수한 건 없죠?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예비 동서가 남기고 간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도련님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도련님이 해맑은 목소리로 제 의견에 반박하며 물으니 굳이 예비 동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의지가 상실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저랑도 성격이 맞는 성격 좋은 동서가 집에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막말로 제가 이 집안 사람도 아닌데 헤어지란다고 도련님이 헤어질 것도 아닐 테고 한번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괜히 중간에서 안 좋은 소리해서 저한테 좋을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괜히 여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기도 했고요. 저한테 딱히 실수한 건 없어요. 전 그냥 도련님이랑 성향이 안 맞아 보여서 그랬던 건데 제 앞이라 긴장해서 그랬던 거면 이해가 되네요. 어찌됐든 그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도련님이잖아요. 제가 몇 시간 같이 밥 먹고 대화해봤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도련님이 좋으면 좋은 사람인 거죠. 형수님, 역시 형수님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럼 저도 제 느낌을 믿고 부모님한테 밀어붙여 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그때만 하더라도 불쾌감은 잠깐이고 금방 잊혀졌어요. 어차피 제가 느낀 대로 사람이 별로라고 해도 저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거든요. 1년에 몇 번 만난다 하더라도 시부모님 생신 2번에 명절 2번까지 많아야 4번을 겨우 넘길까 말까인데다 제사조차 안 지내는 집안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부딪힐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패착이었어요. 결혼을 해 정식으로 이 집안 사람이 된 동서는 저에게 이유도 목적도 없는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게 동서와의 첫 만남에서 유추했듯이 시동생과 제가 필요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것 때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유감이지만 시동생과의 좋았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기로 결심을 했죠. 서방님, 이제 제 연락처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건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용건이 있으면 남편한테 직접 하시고 전할 말이 있으시면 남편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니, 제가 언제 용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냥 안부 인사나고 그러는 거죠. 갑자기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이때까지야 서방님께서 결혼도 안 하셨고 가정이 없으니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다지만 이제는 안사람 눈치도 좀 보셔야죠. 남편이 시누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내 입장에선 부담인데 쓸데없이 형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줘서 뭐가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요. 큰맘 먹고 담담하게 선을 그었더니 시동생이
눈에 띄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이였던지라 아쉽긴 했지만 시동생을 위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부부 사이를 저처럼 둘 사이에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편 통해 일일이 연락을 주고받는 건 번거롭다 보니 자주 주고받던 안부가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시동생과 사이는 서먹해졌어요. 그게 시부모님 눈에도 보일 정도라 이만하면 동서가 만족을 했겠지 싶었는데 저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동서, 이번 어머님 생시 때 괜찮은 일식당 예약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일식당이요? 어머님 회 좋아하시잖아. 내가 분위기 좋은 일식당을 알거든. 에이, 그것보다 그냥 집에서 차려드리는 건 어떠세요? 전에 어머님이랑 얘기해봤는데 누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본 게 너무 옛날이라고 하셔서요. 남편이 형님 음식 엄청 맛있다고 노래를 부르던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생신인데 고급스러운 데서 코스 요리라도 사드리는 게 낫지 않아? 네, 우리는 굳이 어머님 생신 아니어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형님, 제가 일하는데 형님 집에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요.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릴 겸 저도 형님 음식 먹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주세요. 근데 동서, 왜 생신상을 나 혼자 차리는 것처럼 말하지?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리는 거면 나나 동서나 보통 힘든 일 아니야. 그냥 식사도 아니고 생신상인데 서운해하시지 않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드려야 할 거 아냐. 동서, 감당할 수 있겠어? 그날 되면 다 알아서 하죠. 걱정도 참. 그럼 집에서 하는 거죠? 어머님 엄청 좋아하시겠다. 제가 말씀드려 놓을게요. 다 좋은데 동서가 확실하게 도와줘야 해. 나 혼자서는 힘들어. 알지? 네네, 알겠다니까요. 집에서 생신상을 차리려면 일만 늘어나는데 잔뜩 신난 동서의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설마 안 그러겠지 싶었는데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더라고요. 동서,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하는데 왜 안 와? 형님 죄송한데 제가 좀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고 계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가서 도울게요. 동서가 결국 그날 와서 한 거라곤 수저 세팅이 전부였어요. 둘이 하기로 했던 걸 갑자기 혼자 하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던 걸 그나마 남편이 부엌을 오가며 시부모님 눈을 피해 슬쩍슬쩍 도와줬기에 망정이었죠. 동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으면 외식을 했지. 늦은 건 죄송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다들 너무 좋아했잖아요. 듣던 대로 형님 음식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역시 전업주부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제가 도왔으면 오히려 음식 망칠 뻔했어요. 지금 누구 놀려? 놀리다뇨, 진심인데. 제가 은행 일의 전문가이듯이 형님은 집안일의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기껏 돈 벌어오는 아내 두고 맨날 형님 같은 사람을 최고로 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맛깔나게 음식 해오고 집안일을 척척 잘하는 마누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는 아주 습관적으로 본인은 일을 하고 저는 주부인 걸 상기시키며 은근히 저를 까내리는 발언을 했어요. 도대체 제가 주부인 게 죽을 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못살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일일이 대응해봤자 싸우는 꼴밖에 안 나니 그냥 제가 참게 됐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시비를 걸어오는 꼴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후로 저에게 전혀 스트레스 요소가 아니었던 시댁 방문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마저도 동서의 은근한 이간질에 저를 조금씩 차별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아버님, 일하는 며느리랑 집안일 하는 며느리 둘 다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일하니까 이렇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드릴 수 있고 형님은 맛있는 요리에 집안일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어떤 며느리가 더 좋으세요? 아우, 다 좋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아이, 그래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용돈 두둑하게 챙겨다 드렸는데 말씀 안 해주시면 서운해요. 아이고, 그래. 돈 버는 며느리가 최고다. 집안일이야 주어지면 누구나 하는 거고 내 아들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어머,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떡해. 형님 좀 서운하시겠다. 서운하긴 뭘 서운해.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안 그러냐, 첫째야? 네, 어머님. 그리고 동서, 나 별로 서운하진 않아. 내가 집안일 한다고 살림 축내고만 있는 건 아니라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아두라고. 네? 형님, 요즘 일하세요? 일하는 건 아니고 나도 집에서 가만히 벌어다 주는 돈 받아만 쓰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 말라고. 동서가 저럴 때마다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허세가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늘 머리를 굴려왔거든요. 요즘은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저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었어요. 직접 발로 뛰면서 오를 것 같은 좋은 매물들을 알아봤죠. 처음에는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을 하나 샀고 거기서 매달 나오는 월세를 모아 또 위치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살림을 최대한 아껴야 하니 동서가 저를 거지꼴로 생각한 것도 별로 무리는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저와 본인을 비교하며 시부모님 앞에서 저울질하는 동서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일이라도 더 어필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그런 고생들이 헛되지 않게 어머님께서는 저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셨고 마침내 투자했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올라 큰 수익을 보는 날이 오게 됐어요. 아직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비밀이었던지라 따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동서가 저를 긁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 드실 다가상 좀 내오자. 아, 형님, 저 일하고 오느라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형님이 좀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동서, 내가 계속 참고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안 되겠네. 동서가 동서 좋아서 일하는 건데 왜 내가 사정을 봐줘야 해? 여기 지금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아, 알만한 사람끼리 사정 좀 봐주시면 어때요? 어차피 형님은 낮에 계속 집에서 빈둥대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설마 집안일도 일이다. 뭐 그런 말씀 하시라는 거 아니죠? 경제적 활동도 아니고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걸 어떻게 일로 쳐주냐고요. 동서가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동서보다 잘 버는 사람이면 나한테 이러겠어? 그럼 안 이러죠. 저보다 더 잘 버시면 제가 더 대접해드려야죠. 눈 하나 깜빡 않고 뻔뻔하게 구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이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 말 꼭 지켜, 동서. 더 잘 버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대접하는지 두고 볼게. 형님이 무슨 수로 그 모습을 봐요.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오랜만에 서방님에게 직접 연락해서 동서가 일하고 있는 지점 은행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투자로 번 돈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까지 합쳐서 예금으로 묶으니 제법 큰 돈이라 단번에 VIP로 등급이 올랐고 은행 지점장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두 번 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을 갖게 됐어요. 제가 큰 돈을 예치하긴 했지만 은행이라면 저보다 더 큰 돈 가진 사람도 많을 텐데
지점장분이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점장과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은행에 방문했다가 동서에게 전해줄 게 있어 잠깐 창구에 들렀어요. 동서는 저를 보더니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남편이 서방님한테 좀 갖다 달라고 한 게 있어서. 그걸 지금 직접 전해주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대기자 많은 거 안 보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지. 일 방해되니까 대기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나도 약속이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가면 되는데 대기번호까지 뽑아야 해? 네, 번호표 안 뽑으면 저희가 안 전해드릴 거예요. 용건 있으시면 다른 손님들처럼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에 대해 큰 악감정은 없었어요. 매번 얄밉게 구는 동서를 언젠가는 한번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점장과 친분을 쌓고 있긴 했지만 만나다 보니 지점장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목적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동서가 성질을 긁어대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동서, 내가 약속 있다고 했잖아. 저도 번호표를 뽑는 게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그래? 나 너네 지점장 만나러 왔는데 그럼 지점장 보고 기다리라 할까?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형님이 왜 저희 지점장님을 만나러 와요? 나 여기 VIP인데 몰랐어? 너네 지점장님이랑도 꽤 친한 사이야. 대체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어떻게 VIP가 돼요? 지금 꿈꾸세요? 꿈꾸는 건 동서 같은데 이제 그만 좀 깨지. 못 깨겠으면 내가 직접 깨워줘? 저는 벙찐 동서에게 핸드폰 연락처를 뒤져 지점장 번호를 보여주고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얼마 안 가서 지점장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점장님, 저 여기 너무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좀 주실 수 없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불신 가득한 눈으로 절 노려보던 동서는 제 전화 한 통에 허겁지겁 달려나온 지점장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지점장님. 아, 전 또 불친절한 직원이 이대리였어요? 네, 지점장님. 직원들 교육 제대로 시키셔야겠는데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대리, 얼른 사과드려. 우리 은행 VIP야. 이대리가 동서라면서 왜 이렇게 형님 말을 안 들어? 시댁에선 하늘 같은 형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지점장이랑 하도 친해졌다 보니 저와 동서의 사이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꽤나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점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시라고 그 말씀밖에 드린 게 없어요. 은행 VIP라고 했어도 그렇게 대했을 거야? 나도 버선발로 나오는 분인데 이 대리가 뭐라고? 이분이 우리 은행에 맡긴 돈 다 뺀다고 하면 이 대리가 다 책임지고 메꿀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가 고객님들 대할 때 이렇게 제멋대로 가려가면서 대하라고 가르쳤어? 가족은 가족이고 일은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이 은행에서 일하는 거 자부심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VIP 고객을 이따위로 대해? 이 대리가 VIP 고객인데 이런 대접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가만히 있겠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지점장은 평소에 제 사연을 알고 있어서인지 일부러 더 크게 동서를 혼내는 듯 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된 돈 깨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면서도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쯤 말리는 척이라도 했죠. 지점장님, 전 괜찮아요. 이쯤 하셨으면 됐어요. 상황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신 차렸겠죠. 이대리, 공과 사는 구분해서 똑바로 일하자. 진급해야지. 네. 미안해 동서.
지점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이렇게까지 화내실 줄은 나도 미처 몰랐네. 아, 네. 그러게, 동서가 처음부터 내 말 믿었으면 지점장 호출할 일까진 없었잖아.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말고, 직장 상사인데 동서 인성 밑바닥인 얘기까진 안 했으니까. 동서 이 은행 안 다녔으면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잘난 척하고 다니는데 내가 좀 꼴 보기 싫다고 동서 밥줄을 끊어버릴 순 없잖아. 그래도 조심은 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충격을 받았는지 망연자실해진 동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웃자 동서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표정도 조심 좀 해. 이제 나도 더는 안 참을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건 서방님 잘 전해주고. 그럼 시댁에서 봐. 무섭게 노려보는 동서를 뒤로하고 출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지점장에게 보란듯이 걸어나갔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지점장님은 평소답지 않게 저를 위해서 일부러 오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시원한 복수국을 해서 개인적으로 식사도 사드리고 늘 그렇듯 즐거운 만남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가볍게 복수해주는 날이 오면 은행은 집 근처 지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점장님이랑 너무 친해진 바람에 옮기지도 못하게 됐지 뭐예요. 덕분에 동서가 제 눈치 보는 기간은 밑도 끝도 없이 연장되게 생겼지만요. 동서는 그 뒤로는 저와 본인을 비교하지도 일한다고 으스대지도 않고 얌전히 제가 시키는 대로 일을 따라줬어요. 동서가 말만 고분고분 잘 들어줘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물 흐리던 미꾸라지 한 마리를 제대로 잡아놓으니 시댁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기분이었어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더니 본인 직업과 돈으로 잘난 척하던 인간을 도로 그걸로 밟아주니 이보다 효과적일 수가 없네요.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는데 늘 겸손하게 살아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